어제 포트리 타운홀 앞에서 빅토리아 이씨 사건에 대해 포트리 타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총격을 가한 경찰의 징계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조지아주 고등학교 총격범 콜트 그레이와 함께 그의 아버지도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총격범 콜트 그레이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총격범 콜트 그레이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의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의 형제가 FBI 수사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호송 차량을 부른 3명의 여성에게 불법 등록 차량이 도착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욕 브롱스에서 2명의 남성이 주차 자리를 두고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폴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9일에 전화했지만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빅토리 이씨 사건과 관련해 한인 지역 사회에 공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분별한 과잉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후 별다른 후속 조치 없는 시 당국의 태도가 한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폴리타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총격을 가한 경찰의 징계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폴리타운홀 앞에서 열렸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KCC 한인동포회관, 민권센터, 아시아태평양계 뉴저지 등 한인단체와 아시아 커뮤니티 단체는 시 당국의 침묵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 등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시위에는 이씨 부모와 이씨 사망에 대해 분노하는 한인과 타민족 등 수백 명의 주민들도 참석해 이씨를 범죄자 취급하며 과잉 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에 법의 심판을 내려줄 것을 포틀리 타운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포틀리 타운 정부와 한국계 포틀리 시의원을 향한 주민들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위와 함께 타운 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 씨의 죽음에 대한 공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왜 한인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의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고 대답했습니다. 또 경찰의 사과나 징계 문제에 관련한 것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밝히며 다만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과 모든 제안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nder New Jersey law, and this is good law, we have no responsibility. I don't have the power of assignment. I don't have the power of punishment over my police force. He is not on active patrol, I believe was the phrase. And we can't take a step to do what you asked, which was administratively suspend. We wouldn't do that. We don't have the power to do that, and that rests solely with the police department. The Attorney General is running that investigation. So I don't have a lot of detail on that, but what I do have is I'm responsible for public confidence and public trust. That's my job. 포틀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씨 가족은 이 씨의 정신건강 문제로 911에 전화해 구급차를 요청했지만 먼저 도착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불과 몇 초 만에 이 씨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검찰청이 최근 공개한 바디캠 영상을 보면 출동 경찰이 이 씨 자택 현관문을 부수고 강제 진입했고 경찰관이 직접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바디캠 영상이 공개된 지 2주일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시 당국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지역 한인사회는 물론 아시아계 커뮤니티까지 나서 이번 일만큼은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현재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조자주 고등학교 총격 사건의 용의자 14세 코트 그레이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총격범의 아버지도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총격범은 이미 작년에 온라인상에서 총기 난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그 후 몇 개월 뒤 총격범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AR-15 소총을 선물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아팔레치 고등학교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 수사당국은 총격범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54세 콜린 그레이에게 과실치사 4건,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수사당국은 2023년 온라인에서 학교 총격 사건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작성했을 당시 FBI가 해당 신고를 접수받고 총격범의 집에 방문했던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당시 콜린이 콜트에게 학교 생활 및 가정 내 총기 소지 등에 대해 이야기한 오디오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You have weapons in the house? I do. Are they accessible to him? They are. I mean, there's nothing loaded, but they are down. Okay. We do a lot of shooting. We do a lot of deer hunting. He shot his first deer this year. Like I don't know anything about him saying like that, and I'm gonna be mad as hell if he did. And then all the guns will go away, Yeah. and they won't be accessible to him. You know, I'm trying to be honest with you. I'm trying to teach him about firearms and safety and how to do it all, and get him interested in the outdoors. 당시 총격범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는 수사기관에 이번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과 아들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에게 늘 총기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기는 비장전 상태로 안전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 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집에 총기가 있냐고 묻자 그레이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전된 상태냐는 질문에는 비장전 상태라고 답한 뒤 우리는 사슴 사냥을 자주 하며 아들이 첫 사슴 사냥에 성공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아들이 온라인 총격 사건 위협을 벌였다면 매우 화가 날 것 같다며 다시는 총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격범의 아버지 콜린은 아들의 무기 소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당국은 콜린이 아들에게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역 총기 매장에서 AR-15 소총을 구매해줬다며 학교 총기 난사 범행을 예고한 글로 인해 수사를 받은 지 몇 개월 만에 총기를 사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온라인 위협 사건 이후 현재 14세가 된 총격범 콜트 그레이는 총격 사건 관련 성인으로 기소돼 총 4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팔레치 고교에서 14세 재학생 콜트 그레이가 AR-15 소총을 난사한 이번 사건으로 14세 학생 2명과 39세 교사 리처드 아스피닐, 53세 크리스티나 이리미에가 목숨을 잃었으며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콜트는 중범죄를 저지른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은 성인으로 간주돼 재판을 받는다는 조지아주 법에 따라 오늘 6일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조자주 고교 총격 사건을 벌인 14세 코트 그레이가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총격 용의자 코트에게 최대 종신형, 아버지 콜린 그레이에게는 최대 18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러민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아팔레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 14세 콜트 그레이가 오늘 수갑을 찬 채 초록빛 수감복을 입고 앳된 얼굴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바로 카운티 법원 판사의 질의응답에 콜트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 애팔레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 학생 2명, 교사 2명, 총 4명을 사망케 한 혐의 관련 성인으로 기소돼 4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총격범 콜트는 게인스빌 지역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는 그에게 18세 미만이라 사형은 불가하지만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54세 콜린 그레이는 회색 줄무늬 수감복을 입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같은 법정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콜린은 눈을 감은 채 몸을 앞뒤로 흔들며 불안한 듯 보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는 그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8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는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이 슬픔에 잠긴 채 제일 앞줄에 앉아 심리를 지켜봤으며 미키마우스 인형을 움켜쥔 채 울기도 했습니다. 총격범 콜트가 일으킨 이번 총격 사건은 미국에서 올해 들어서만 24번째 발생한 교내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14세 총격범 콜트 그레이 부친이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총기를 사줬던 것으로 밝혀졌고 어머니는 마약과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전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콜트 그레이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기러미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고등학교 총격범 14세 콜트 그레이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콜트 그레이는 경찰 및 아동보호소에 자주 들락거렸으며 가정에서 방치된 채 자랐다고 이웃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레이 가족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로렌 비커스는 그레이 부부와 그의 세 아이들이 조지아 제퍼슨에 위치한 해당 집으로 이사온 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콜트의 어머니가 콜트와 그의 여동생을 밤에 집 밖으로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며 아이들이 뒷문을 두드리며 엄마를 애타게 부르고 우는 소리를 들었다며 너무 끔찍하고 가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끔 막내 아이가 자신의 뒷마당으로 와서 음식을 달라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늘 더러웠으며 콜트의 집에서는 끊임없는 학대가 이어졌다며 정말 슬픈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콜트의 외할아버지 찰스 폴 하무스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손자는 착한 아이지만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 콜트의 모친 마르씨는 가정폭력, 마약 소지, 기물 파손 및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규정 위반 등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중고차 구매 관련 사기와 관련해 벤힐 카운티에서 구금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총격범의 모친 마르씨가 마약과 알코올에 의존했으며 종종 아침에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기절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레이 가족의 전 집주인은 총격범의 모친 마르씨는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인 콜린이 혼자서 세 아이를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들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민들은 총격범 콜트가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했으며 전혀 폭력적이거나 예민한 아이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콜트가 학교에 자주 결석했으며 숲속이나 공사 중인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한 주민은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보고 아동보호소에 수차례 전화를 한 적이 있지만 보호소 측이 현장에 와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격범 콜트의 이모 애니 브라운은 자신의 조카가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아왔으며 총격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른들이 그를 외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겪어왔지만 이런 총격 사건을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가정폭력 및 불우한 환경으로부터 사회적인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으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동부 지역 11개 한인 단체들이 정원한 한인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청원에 대해 기간 내 국적 이탈 신고를 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경우 예외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홍준표법이라고도 불리는 2005년 국적법 개정법은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 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안 하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병역 기피자로서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인들은 국적 자동 상실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지난 7월 제출한 대통령 청원에 대한 거부 의사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국적 자동 상실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재 국적 이탈 신고 및 허가 제도로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국적 자동 상실제는 재외 국민에 대한 기민 정책이라는 우려,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 자동 상실제에서 국적 선택 명령제로 전환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해당 국가의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할 때 현행 국적법이 족쇄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법정 기간 내에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이들이 연평균 3,500명 이상이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국의 부모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기간 내 신고를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최대한 개개인의 사정을 참작해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적 이탈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인단체들은 미 정계에 진출한 한인 2세들이 만약 선천적 복수 국적자였다면 뜻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극적으로 다른 이 같은 변화는 어두운 가족사를 다시 조명하게 될 공판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법원은 배심원 판결 절차 없이 오는 12월 16일 판결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헌터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탈세와 관련해 기소된 9가지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다툼 없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헌터는 이 재판을 맡은 마크 스캇이 판사가 낭독한 각 혐의 내용에 대해 유죄라고 9번 반복해 말했습니다. 이날 헌터의 유죄 인정은 그가 별도로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 총기 구매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나왔습니다. 앞서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6월 델러웨어주 월밍턴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오는 11월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배심원 재판 과정에서 헌터의 형 보 바이든의 사망 이후 바이든 대통령 가족이 겪은 가족사가 다시 집중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헌터는 자신의 이날 유죄 인정은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라며 나는 가족에게 더 많은 고통과 사생활 침해, 불필요한 당혹감을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은 정의가 아닌 내가 약물 중독 기간에 한 행동과 관련해 나를 비인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헌터는 유죄 인정에 앞서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헌터를 기소한 특별검사 데이비드 웨이스 팀은 헌터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며 그가 특별한 조건을 걸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헌터의 유죄 인정은 배심원 재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법원에서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한 배심원단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헌터의 유죄 인정으로 심리는 종결됐고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16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배심원 재판이 진행됐다면 헌터의 몇몇 가족 구성원이 LA에 있는 법원으로 소집될 것으로 예상됐었다며 그 경우 헌터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시 여실히 드러나게 됐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유죄 인정으로 헌터가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아들을 사면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여전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 시장의 수석 보좌관과 NYPD 몇 명이 연방수사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데이비드 뱅스 뉴욕시 교육감의 형제도 수사에 포함됐습니다. 뱅스 교육감은 FBI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연방수색이 실시된 해밀턴 하이츠 소재 집 앞에서 오늘 오전 성명을 발표하며 어제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110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첫 등교일이었고 그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NYPD 구성원과 에릭 애덤스 시장의 수석 보좌관 문제에 대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더 이상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YPD 대변인은 경찰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경찰청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와 검찰은 수요일 오전 해밀턴 하이츠에 있는 라이트와 챈슬러 뱅크스의 집과 퀸즈 홀리스에 있는 공공안전부시장 필 뱅크스의 집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어제 맨하탄과 퀸즈 관할구역의 경찰국장 에드워드 카반, 그의 참모총장 라울 핀토스, 그의 경위 2명의 전화가 압수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일련의 FBI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팀원 중 누구에게서도 잘못이나 우려를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수사에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FBI는 애덤스 시장의 다른 여러 동료의 집을 수색했고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FBI에 넘긴 바 있습니다. FBI는 브리아나 석스 선거자금 모금 담당자, 라나 아바소바 국제관계보좌관, 위니 크레코 시장 특별고문 겸 아시아관계 책임자 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 허슨밸리에서 3명의 여성들이 병원 진료를 위해 의료 호송 회사에 연락해 차량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차량은 불법 등록 차량이었고 그들의 외출은 곧 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끔찍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 허드슨밸리에서 3명의 여성들은 병원 진료를 위해 의료 호송 회사에 연락해 차량 신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드타운에 있는 병원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남성의 운전자는 회색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빠른 속도로 운전해 바쁜 출근길을 가로질러 터널로 향했습니다. 운전 도중 운전자는 여러 교통법을 위반하며 도로를 가로질렀고 결국 MTA 교통 단속 직원과 경찰들에게 잡혔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이 일명 고스트카로 불리는 차량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위조하거나 바꿔치기해서 도로 위에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곧바로 빠른 속도로 터널 입구로 돌진했고 경찰들도 빠르게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전은 곧 터널 안으로 이어졌고 약 2분 후 맨해튼까지 절반이 남은 터널 안에서 여러 경찰차들이 해당 차량을 포위했고 그제서야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브롱스 출신의 33살 존 세버리노로 밝혀졌고 경찰은 그를 운전자석에서 빼낸 후 곧바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뒷좌석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3명의 여성을 발견했고 각각 45세, 65세, 67세의 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버리노의 차는 가짜 종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차량 일련 번호도 정식 차량 모델 번호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운전면허는 7번이나 정지당한 기록이 드러났고 경찰은 무모한 위협, 경찰관 공격, 미등록 차량 운전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세버리노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세버리노는 퀸즈 법원 심리에서 혐의 없음과 무죄를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뉴욕 경찰은 일명 고스트카로 불리는 단속을 새로 시행했습니다. 시행 첫 주 만에 73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282개의 소환장 발급과 8명을 체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지난 목요일 브롱스에서 2명의 남성이 주차 자리를 두고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66세 남성이 중태에 빠졌으며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48세 여성도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총격 피해자인 66세 남성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지난 목요일 브롱스에서 주차 자리를 두고 두 남성 사이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2명 중 1명이 다치고 지나가는 여성 또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로토나 파크 이스트의 브라이언트 애비뉴와 제닝스 스트리트 인근에서 목요일 오전 9시경 발생했으며 66세의 남성이 주차 자리를 두고 벌어진 말다툼 중에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그의 가슴에 여러 차례 총을 발사했습니다. 피해자 66세 남성은 상체에 3차례 총상을 입고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총격전으로 의도치 않게 48세 여성이 발목에 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고 여성은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브라이언트 애비뉴 남쪽으로 도주했으며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과 총격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서로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브롱스 4위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격 사건이 12.5% 증가한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9월 1일까지 27건의 총격 사건이 기록되었다고 NYPD 데이터가 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유권자 등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개 주의 유권자 등록 수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지난 6월 4일까지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중 78만 7,982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선과 비교해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폭은 흑인과 백인 신규 유권자 증가치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1세대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가 투표 가능 연령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42스트릿의 타임스퀘어역과 그랜센트럴역을 오가는 셔틀 트레인 객차 안은 물론 터널 구간에서 5G 통신망에 의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객차 와이파이 송수신기를 통한 게 아닌 터널 안 전선망을 통한 네트워크망 이용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 구간에서 S전철을 이용하는 고객은 일평균 1,200만 명에 달합니다. MTA는 전철 안에서의 전화, 문자, 업무를 위한 인터넷 사용 등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현대화된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MTA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 8년 내에 시 전역의 전철 터널 구간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다음 달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대선을 약 한 달 남긴 시점인데 좀처럼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성향인 그가 이례적으로 영상으로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이 회고록 집필은 매우 개인적이고 사색적인 여정이었다라고 돌아봤습니다. 이어서 종종 대중적인 검증과 와전의 대상이 되는 개인으로서 나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집필 취지를 밝혔습니다. 멜라니아는 나의 관점, 진실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영상을 끝맺었습니다.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성추행을 일삼고 있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3세의 윌리엄 누에시는 최근 최소 4명의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4명의 피해자의 나이는 32세에서 41세 사이였습니다. NYPD는 지난달에 처음으로 이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프로스펙트 공원 주변에 공격을 자행한 용의자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원 북쪽 끝에서 약 0.8km 떨어진 곳에 사는 누에 씨는 강제 성추행 4건과 2급 괴롭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 등을 활용해 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미국의 IT 기업에 원격 근무자로 취업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의 증가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탈취한 외국인 신원 정보를 이용해 하위 직급 IT 직종에 집중적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는 게 당국과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설명입니다. 실제 채용된 북한 IT 노동자들은 잠재적으로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소비자들이 외식 지출을 줄이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저가 메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올 2분기 매출은 감소로 돌아섰고 KFC, 타코벨의 모 회사인 얌브랜드 매출도 1% 줄었습니다. 스타벅스 역시 북미 매출이 3% 내려앉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저가 프로모션을 시작한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소비자 반응이 나쁘지 않자 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지속 중입니다.
웬디는 $3 아침 식사 프로모션을, KFC는 테이스트 오브 KFC 딜, 버거킹은 샌드위치, 치킨 너겟, 감자튀김 음료를 $5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홉은 오는 15일까지 $5의 무제한 팬케이크를 제공합니다. 던킨도 $6 메뉴를 한시적으로 판매합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